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시장에 큰 분수령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고 상당히 혼동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bad 뉴스, 그러니까 나쁜 뉴스들, 경기가 좀 꺾어진다든지 고용지표가 안 좋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금리 인하가 자꾸만 뒤로 늦춰진다면서 시장이 그때마다 조정을 받곤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100%야 라고까지 얘기해 놓는데 왜 금리 인하 얘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 제롬 파월 의장까지도 확인 도장을 찍어줬는데 주가는 왜 도대체 폭락을 보이는가? 이게 기준이 안 돼 있으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상호 장세에서 그냥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장은 플러스적인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이 두 개 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항상 세수대의 물을 생각해라 그러는데 자, 이 부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두 번째는 요번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가가 떠야 하는 자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단기 급락을 준 다음에 주가가 떠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밑에서 올라갔을 때 조심할 것은 저점이 밑으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올라가더라도 위에는 또다시 20일 평균선 정도를 중심해서 매물권이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여기서 지금 두들 맞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예측과 대응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려갔을 때 또 이제 궁금한 것은 넌 그러면 어디 정도에서 반등을 시도하겠니? 그걸 우리가 의미선 기법이다라고 하는데 의미선은 어디 있니?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8월 발해 방향을 우리가 분석하고 일단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가 했는데 왜 주가는 폭락하지 그럴 때 이게 말로만 떼어버리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장이 한참 좋게 올라갔을 때 어떤 말씀을 자꾸만 드렸냐면 여러분들 이 장은 금리 인하가 나오면 그땐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이미 주가가 먼저 선 반영된 것도 그렇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금리 인하를 할 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연준의 그 이유가 물가가 잡혀서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거니 아니면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 인하하겠다는 거니에 따라서 시장은 180도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지 알까요?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물론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는 건 맞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것은 바로 고용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표가 확연하게 꺾이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꺾어지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항상 주가는 사이클입니다. 내가 요번에 놓쳤어도 얘를 공부해둬야 다음 고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이클이기 때문에 얘가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할 때 이미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한 장의 그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준비되셨죠? 가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보시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숫자들이 좀 빠져있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 주가 쭉 내려가고 있죠. 여기가 언제냐면 2000년도에 IT 버블입니다. 2001년도에는 9.11 테러가 터졌을 때죠. 바로 거기가 여기입니다. 금리가 6.5에서 밑으로 1까지 내려가는 요 구간, 요 1번 구간이 바로 요 1번 구간입니다. 이 그림이 기억나시죠? 워낙 많이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초창기에.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왜 주가가 빠지죠? 그랬을 때 항상 세수대의 물을 기억하시라는 말씀 드렸어요. 금리를 내리면 이거 자체 그냥 단독 변수로 봤을 때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니까 이거 자체는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더운 물에 해당해요. 근데 문제는 금리를 내리는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내린 거라면 금리 내려가는 것은 플러스 3일 수 있지만 금리 때문에 내려가는 것은 마이너스 7. 금리를 내린 것보다 더 찬물에 대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합의 온도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2000년도에 6조부에서 금리가 1% 그린스퍼 의장일 때 내릴 때가 바로 이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너무나 잘 아시죠?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있을 때 이때 금리가 5.25였었거든요. 5.25에서 금리가 제로 금리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바로 벤 버냉키 시절에 금리가 내렸을 때죠. 금리가 내려갔는데 이가 내려간다. 그래서 한참 미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 우리가 금리를 막상 내리게 되면 그땐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생각보다도 먼저 와버린 겁니다. 금리를 내리진 않았는데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됐을 때 이게 그것보다도 더 빨리 와서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는 배드 뉴스가 배드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내용들은 이제는 어디로 담아야 되냐면 경기 침체가 아닌 그래도 경기가 괜찮아 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근데 그게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하나의 뉴스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뒤에 제가 한 장의 표로 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ISM 제조업 지수가 꼬꾸라졌잖아요. 50 언더가 나오면서 46.8을 찍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서비스업의 PMI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또 초점 맞춰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게 항상 금리와 주가는 얘만 보고 분석해서는 안 되겠고 항상 경기라는 또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해하셔야 다음에 얘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 말고도 아마 어떤 분들께서도 똑같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그렇게 호재는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더 먼저 왔네라고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팩트 체크부터 하고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장은 분명히 분수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얘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떠야 할 자리에서 뜬 겁니다. 얘는. 그죠? 얘는 일단 내려가다가 이게 하방이 아니니까 이게 5일선이 역N자가 이게 내려갈 때는 항상 이렇게 역N자로 내려가거든요. 이걸 하락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수직으로는 안 빠집니다. 그럼 얘가 내려가다가 어딘가 딱 걸리는 라인인데 그 60선 라인이나 여기 특히 120선 라인 여기 근처선 걸려서 뜬다는데 얘가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하지만 올라가도 여기보다 지난주에 그렸던 그림이 여기보다 엉덩이가 낮기 때문에 이걸 올라가도 또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때 빅테크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FOMC에서 회의 결과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하나의 분수령이기 때문에 이걸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밑으로 갔습니다. 이쪽은 코삭은 언급할 가치조차 못했습니다. 얘는 이미 누차겠지만 주봉이 60이 쌍봉인데다가 얘는 이게 쌍봉인데다가 20 자체도 쌍봉인 4대 급락주 패턴이기 때문에 얘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얘가 버텨줬는데 얘까지 꺾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현재 주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가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얘가 내가 이게 변곡점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내가 공부할 건 뭐였지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고자 지난주 한 장의 컷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종합을 모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멘트가 뭐라고 했죠? 시장이 내려가는데 종목만 잘 잡으면 돼라는 멘트가 제가 제일 싫다고 그랬죠. 그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면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듣고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시장이 나쁘면 일단 줄이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최애 주식인 엔비디아마저 반타작을 위에서 줄였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어요. 또 일부 사실 반도체가 위험하니까 SOXS라고 반도체 인버스를 가지고 일부 해지도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고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상단에서 꺾어지고 있는데 요 주가의 흐름의 사이클이 어디랑 연결되는 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쪽은 얘기할 게 없고 이쪽이 먼저 버텨줘야 되는데 한 번은 뚝 올라가는데 얘가 왜 꺾어지냐 할 때 익숙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30분봉을 항상 종합을 보시려면
내가 정복해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다음의 성공을 위해서. 보시죠. 이 그림 많이 보죠. 사회자님, 이 그림 많이 보죠. 육금선이 여기를 대도 주고 내가죠. 우리가 이 그림을 그냥 일봉으로 따가면은 얘가 2021년도 9월 달, 그러니까 2021년도 6월 달에 꼭 치시고 주가가 한참 얘가 2020년 3월 달에 투이얼스 감다면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꺾을 때 제가 썼던 표현이 있었죠. 어디보다 나쁘다.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이게 중국보다 나쁘다죠. 얘가 20 하방을 때리게 되면 이건 오일선이 외봉료도 많이 빠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많이 빠져내었어요. 근데 얘는 역N자인데 얘는 역N자가 아니었죠. 네. 60은. 그러면 얘가 역N자가 아니니까 얘가 빠지더라도 똑같이 얘가 들었다가 그다음에 빠지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파동이다? 여 위에 제목 있지만 이게 그 유명한 실패. M파동입니다. M파동 실패는 얘가 대도 준 다음에 어떤 건 이 녹색선이 여길 골들 치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걸 원상복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역N자형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을 우리가 M파동 실패형을 합니다. 항상 주가가 폭락을 올 때는 항상 이 패턴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여러분께 무료 공개 강의할 때마다 이걸 제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얘만큼은 놓치지 마라.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강조드린 것이 뭐냐면 30분 봉에 뭐를 따라가라고 강조드렸냐면 20평선을 따라가야 된다. 왜냐면 얘가 골드를 줄지, 왜냐면 다음 주 분수령에서 빅테크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니까 이게 올라가면 얘가 골드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직전 고주까지 가는 건데 그래도 얘는 그냥 못 갑니다. 급락급등 완만 턴 이게 되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가서 두들겨 맞느냐 이 앞에서 역N자로 이렇게 지금처럼 두들겨 맞느냐는 이건 아무도 모른다. 이건 결국은 대응의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럼 얘가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여기서부터 20을 꺾어주면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줬습니다. 그래서 20을 따라가는 매매밖에 없다 그랬죠. 이걸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리먼 사태나 뭐나 다 똑같은 이런 패턴으로 주었습니다. 이 역시 그래서 한 장으로 공유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게 최근에 이게 2018년도에 주가가 급락을 돌 때 함부로 심한구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60이 역N자로 꺾어져 이렇게요. 240 이게 대세선이거든요. 이 240선이 제가 자꾸만 사실은 막 시간에 쫓겨서 뒤에 가서 종목을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이게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내가 알고 내 돈은 내가 벌어야 되고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안 달란 겁니다. 이걸 이분들이 아침에 새벽같이 이 방송 듣고 있는데 뭐 하나 이분들이 또 나아지는 게 없을까? 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뭔가 나야 내가 어떤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진짜 항상 그러기 위해서 강의 진심인 거고 제가 30년 이상 했지만 새벽 2시까지 얘를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강해야 될까 하는 마음 갖고 이게 이번에 30분 봉에서 나타난 게 이건 1봉이거든요. 지금 아까 30분 봉인데요. 똑같습니다. 그게 30분 봉이든 1봉이든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는 번개 차트든 다 똑같습니다. 종합이든 종목이든 국산이든 미제든 중국산이든 일제든 다 똑같습니다. 시장은. 이걸 우리가 주가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역N자입니다. 62. 이건 폭락형입니다. 항상. 주가가 나타났을 때. 이때도 한번 가서 2018년도에 얘가 주가가 이게 아마 10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TV에서도 잠깐만 뭐 역사적인 바닥이니 그따위 얘기하길래 이거 전문가들도 함부로 심한 구분해서는 안 된다. 역N자 빠질 땐 조심해야 된다. 이게 역N자의 파동입니다. 이게 2018년도입니다. 근데 2018년도에 나타난 얘가 더 역사적 거슬러 가면 10년 전인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때 얘를 한번 보십시오. 얘는 더 뚜렷하죠. 그죠? 사회자님, 얘는 뚜렷하죠. 네. 얘가 중국보다 나쁘다 20 역N자가 나오고 뒷구 턴이죠. 여기는 60이 똑같이 뒷구 턴. 이게 리먼 사태입니다. 얘를 보면서 이게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나? 주가가 왜 그러지? 그다음에 리먼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 모양이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안심할 수 없다. 이게 올라가더라도 오일선이 외바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두들 맞는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팔지 못했거나
그냥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뭐하러 이 짓 하고 있지? 어떨 때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걸 같이 어떻게든지 공유해서 내가 놓쳤어도 아까 보셨지만 2008년도에 나타난 것이 2018년도에 나타나고 그 사이도 수없이 나타나거든요. 종목에서는 수없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현상이거든요. 이걸 같이 공유하고자 함이지 뭐 이걸 맞췄다 안 맞췄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얘가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럼 얘가 거꾸로 뜰 때는 어떻게 돼? 이게 다음에 올라가도 계속 매도가 맞아야 되는 게 이게 내려갈 때 22 이렇게 뒷구턴 나오고 다음에 60이 뒷구턴 나오듯이 이게 가려면 이게 올라가도 매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20이 뒷구턴 나오고 또 이게 뒷구턴 나오도 얘가 들어주시 얘가 60이 갔다가 또 뒷구턴이니까 얘는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공부하셔야 되죠. 공부하기 싫으면 숟가락 놓으셔야죠. 주식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모르면 매매하지 마라. 항상 제 수강생들한테. 저는 파생까지 하잖아요. 선물옵션까지요. 모르면 매매하지 마라. 눈으로 봐라. 눈으로 이해하더냐? 그래? 그럼 모의로 가라. 되더냐? 그러면 현물로 해라. 모르면 매매하지 마라. 이걸 모르면 매매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이 돈 번다고 다 돈 버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투기라고 하고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전 그 용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일 때가 있고 주식 투기일 때가 있습니다. 김 소장, 당신이 보는 투자와 투기의 기준은 뭔데? 공부하고 하는 건 투자고요. 공부하지 않고 남들이 벌었다니까 뒤늦게 들어간 건 저는 그건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다 깨지지만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부동산에서 돈 벌고 계시는 거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매매하지 마셔야 됩니다. 한 땀 얘를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얘는 N파동 실평이었고 이게 더군다나 외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가 내려가고 특히 이 모양은 나중에 제가 부족한 것은 10시 30분에 항상 여러분께 이 디테일을 강의하는데 이걸 역별 투탑 여러분들 2018년도에 12월 달에 제롬 파웰이 금리 올렸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주가가 내려가다가 시시어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할 때 얘가 중방이었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20이 꺾을 때 확 빠진 다음에 한 대가 아니라 함대가 온다 할 때가 이 바로 N파동 구간이었어요. 이게 60이 여겐자가 아니고 뚝 떨어지니까 얘는 그럼 떴다가 가라앉아야 되는구나. 그때는 원상 복공이 나왔던 겁니다. 만약에 얘를 궁금하면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말씀드려야지 하다가도 강의하다 보면 저도 정신이 딴 데 팔려갖고 강의하다 보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anyway 이게 바로 N파동 실평으로 얘가 꺾어왔고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얘를 나중에 공부하지 말고요. 사진 한 컷을 찍어 놓으십시오. 저건 N파동 실평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이죠. 야, 내가 미국 증시 안 하니까 미국 주가가 내려가는 걸 고소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간혹 유튜브에 있는 데 보면 미국은 폭락 와.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될 때야. 미국은 하지 말고 제가 거기에 1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여긴 질퍽질퍽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흔들리니까요. 지금 주말에 일본 증시가 거의 한 6% 가깝게 빠졌고요. 우리도 4%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걸 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이렇게 빠진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중심화는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3주째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둘 중에 한 가지일 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음양음의 저점 붕괴. 일부러 제가 얘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매도 기법의 가장 기준입니다. 이게 음양음의 저점 붕괴는 거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이 롱이에요. 하락은 짧아요. 그대가 저점 붕괴면 지금부터는 하락이 롱으로 때리겠다는 신호니까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 특히 얘가 월초 위익에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마소가 저렇게 꺾어져 내려갔고요. 아마존도 똑같이 얘가 저점 붕괴가 나왔죠. 근데 또 하나. 사실 지금 얘를 지나간 다음에 보면 저희가 매도를 여기서부터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엔비디아를. 그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 때리는 건 존이고 얘가 음포선을 때린 다음에 음포선 나왔네. 혹시 이런 멘트 기억나십니까? 엔비디아가 과거의 기준 $500 언더했을 때 얘가 몇 개월 때 올라갔죠? 한 6개월 정도? 예, 6개월 정도 얘가 올라갈 때 $500 갈 때 6개월 동안 얘가 머물렀고요. 그다음에 $1000 돌파할 때는 한 대략 3개월? 그렇죠. 예,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얘가 3개월 동안 머물렀다 갔어요.
그럼 얘가 1,500달러 돌파할 때 절대 그냥 못 간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가격이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는 겁니다. 진짜 얘가 네가 두드려 맞니? 근데 올라갔다가 얘가 음포선 딱 때리는 걸 보고 하나면 장대음봉이고요. 두 개면 트윈 캔디라고 해갖고 강력한 매물권 이렇게 VM이라고 합니다. 저는 역시 엔비디아가 지금 얘가 끝났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얘는 단기적으로는 못 가겠구나. 최소한 마디렌 들어왔구나. 그러면 일단 줄여주는 것이 기본적인 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죠. 테슬라도 똑같이 음포를 때려? 그래 그럼 얘는 때리고 봐야지. 줄이고 봐야지. 얘들이 대웅주가 무너지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한 지난주에 제목이 그거였죠.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이름이 뭘로 바꿨다 그랬죠? 미저러블 세븐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내려가다 보니 시장 자체가 대장주가 죽다 보니 시장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 포인트. 지난주에 여러분께 일본 엔화를 보여드리면서 아니 왜 김 소장은 뜬금없이 엔화 했을까 그럴 텐데 요번 주에 보니까 선점하는 게 있었구나. 엔캐리 트레이드 얘가 지금 꺾어졌던 이 타이밍들을 보시면 얘가 이렇게 꺾어져 내려가는 요 타이밍들을 보시면 어디랑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냐면 얘랑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엔화가 160엔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얘가 위에서부터 장대음봉 항상 이렇게 장대음봉 이게 여기서부터 꺾어진 이 시점과 아주 일맥상통하다. 그렇다면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그 부분이 금 인하가 되니까 이제는 그 유리함을 금리 때문에 빠졌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 하나가 엔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엔화가 똥값이었다 그랬잖아요. 엔화가 똥값이고 금리가 똥금리니까 일반 사람들만 돈을 비는 게 아니라 투자 회사들이 돈을 빌려서 소위 우리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러죠. 이 소위 와타나베 부인 족속들이 세계 각국에 그 돈을 갖고 투자했다는 거죠. 그냥 가면 갖다만 넣어더라도 미국의 5.5%, 우리 3.5% 이런 금리를 따먹을 수가 있고 또 엔화 약세 속에 타국 통화 강세니까 안전사 먹을 수가 있는데 보니까 얘가 꺾어지기 시작하네. 트럼프도 여기에 대해서 강경 목소리를 내놓고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도 이건 엔화가 너무 똥값이다. 그러니까 이건 금리 올려야 돼라는 얘기 나온다라면서 얘가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쭉. 얘가 문제가 이게 150엔을 지켜줘야 되는데 얘가 여기를 깨고 내가지고 얘는 두 가지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0.25%를 올렸어요. 요번에 올려봤자 한번 0.1 정도 올리지 않겠어 그런데 0.25를 올렸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0.25면 베이비 스텝 아닙니까? 그건 일본 기준. 일본의 돈 화폐 단위를 보면 조그마한 그 동전 쿼러 이렇게 해갖고 25센트 이런 게 있어서 0.25 우리가 그린스폰의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하고 0.5를 빅 스텝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금리가 제로에서 0.2에 있다가 얘가 0.25로 가니까 이거는 작은 폭이 아니라 굉장히 큰 폭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순간 어디까지냐면 순간 저점 148엔을 딱 찍어버렸어요. 요번 주에도 지난주에 했던 대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악재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리를 올려놨는데 이게 밑으로 이게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한 사람 엔화가 너무나 낮으면은 뭐가 불리하냐면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면 일본의 수출업체들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도요타 그래프 한번 자동차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도요타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전기차로 갔을 때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로 가갖고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도 주가를 치고내 보면 밑으로 급락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엔화의 강세 현상은 그런 수출업체들한테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높아도 안 좋지만 물가 문제 때문에 너무 안 좋지만 이게 너무 내려가서 이게 만약에 148엔 정도 있는데 이게 하여튼 150 아래 이게 고정으로 박혀버리면 일본의 수출업체들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은 묘소를 찾기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금리는 올려. 그러니까 금리 올리니까 엔화가 강세가 내려왔는데 대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양적 완화. 일본의 장기 국채는 얘를 이제 더 이상 장기 국채 안 사나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2026년도 초반까지
6조 N에서 3조 N으로 얘를 그때 가서는 줄이겠다. 줄인다는 건 얘를 없애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얘를 하면서도 이게 너무나 밑으로 급나가면 안 좋으니까 일본은행에서는 장기국채를 사겠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밑에서는 커버가 되는데 이게 올라갈 때 막는 것도 어렵듯이 이게 내려갈 때 그냥 일본은행에서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얘를 막으려면 일본이 어떻게 되면 미국 국채 갖다 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미국 국채를 때려버리면 이게 미국도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은행은 미국 국채를 갖다가 팔아서 엔화를 진정시킨 것보다는 금리 인상이라는 그 길을 택했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게 금리 인상하고 이제 이게 만약에 세계가 끝나는 엔화들이 일본으로 들어오면 이건 일본도 위험한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상조치로 그래도 이 양적 완화는 계속하겠다. 더 나은 것은 만약에 비상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이걸 줄이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나갔다고 하는 그런 조치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그렇게 막 쭉쭉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측과 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보시면 아르꼬랑지를 148엔에 닳고 얘가 150엔까지 갖다 놨던 것은 뭘까요? 결국은 일본은행에 개입이 있었구나. 얘가 너무 내려가면 이게 너무 내려가면 자기들한테도 불리하니까 얘를 위해서는 끌어올리는 개입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게 전 세계로 나타나면 공포스러운 건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공포스러운 건 이겁니다. 이 도대체 얘는 규모가 측정이 되질 않습니다. 얼마가 들어오는지. 근데 다행히 금리를 올리면서 이게 끌어내리는 데는 역할을 했는데 하지만 모든 걸 다 손 놓는 게 아니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이제 얘가 워낙 빠지니까 우리 영향받아서 내려왔죠. 얘는 20선 우리가 예전에 육각꼭지 찍을 때 20선 쌍무에다가 장대목을 때리면 이건 알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알백이 이후에 이게 안 나타났다가 지난주까지는 안 나타났다가 알백 이후에 얘가 내려가죠. 그러면 얘도 똑같죠. 이게 달러가 약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 현상이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항상 연수국처럼 들으셨죠. 이게 만약에 일본의 엔화가 내려가면서 즉 일본의 엔화가 강세하면서 보면서 우리나라 원달러가 내려왔을 때 이건 그냥 단순하게 호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려고 그럴 때는 이게 내려가도 우리나라 증시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픽처를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얘가 밑으로 내려가네. 그럼 아까 일본의 엔화가 150엔 아래로 내려가면 일단 개입도 해주고 이게 있다면 우리도 얘가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게 50원 단위로 봐야 되니까 위에 올라갈 때 1,400에서 막혔으니까 얘는 내려갈 때는 1,350원. 이 아래는 또 우리도 똑같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장이 안정적이려면 얘가 150엔 아래로 내려간다는 생각 없이 얘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돼줘야 이게 전체적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위험감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환율도 같이 들여다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 밑에 1,350원 아래 내려갈 때마다 저가 컷대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요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항상 우리가 월에 바뀌면 항상 발의 방향을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발의 방향을 봤을 때 얘도 여기에 음포를 때리면서 얘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떠줘야 되는데 얘가 월 초에 장대목을 때리고 오늘도 내려가면서 얘가 월초 아래 발의 방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간다고 하는 고장난 12시가 아니라 뭔가 좀 조심해야 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소나기 피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공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물론 보통 3일간 정도를 보는데 3일 정도 보지 않아도 이렇게 초반에 장대를 때려버리면 이게 지금 합해서 장대가 나왔죠. 앞에 양봉보다 더 큰 장대가 나왔으면 얘는 위로 올라갈 때는 당분간은 매물에 대한 혼조를 볼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한테 질문이 선생님 그 미국 시장이 끝났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 물론 얘가 꼭질 수 있겠지만 아직 얘는 꼭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꼭지려면 아까 환율처럼 얘가 하나, 둘 다음에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줘야 되는데 아직 얘는 하나고 밑에 여기 마틴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끝났다라는 쪽은 아니지만 항상 위에서 뭔가가 장대를 때리거나 뭔가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바람의 방향이 밑으로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매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번 주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놓여져 있다. 그거 우리가 점검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주변적인 여건을 보셔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배드 이즈 굿이 아니라 이젠 나쁜 게 나쁜 거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일단 제롬 파웰 의장은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피면서 주가가 급등을 줬었는데, 얘가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는 것은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를 더 크게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조업이 46.8인데 이게 전월 혹은 예상치보다 내려가고 있다. 50 아래에 있는 건 물론이고 이게 너무나 급격하게 꺾어져 내려가고 있고, 특히 고용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1년 만에 최고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다. 그다음 민간 고용도 보면은 예상치보다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실업률 요번에 4.3%를 때리는 게 이게 가장 큰 결정타를 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얘가 왜 4.3이 시장을, 아니 분명히 이 앞에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주가가 급등을 줄 것처럼 다 속이다가 왜 얘가 내갔냐 할 때는 이 맥점은 4.3에 있는데 이 4.3은 어떤 부분을 갖고 있냐면 여기 이제 쭉 보면 이거 제가 일부러 여러분 보기 좋게 빨간색 치는 지금 구별 안 되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돌려갖고 여기 보면 제가 그냥 결론만 빚게. 여기 뭐냐면 샤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쯤에 글자가 써 있는지 여기 있네요. 여기 샤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샤메 법칙. 이 샤메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근 3개월의 실업률 평균이 12월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으면, 이 0.53은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얼마냐면 이게 실업률 평균이 4.13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 계산을 때려버리면 최저치보다 0.53이 높아졌기 때문에 샤메 법칙에 의하면 이건 경기 침체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면서 주가가 빠져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샤메 법칙을 만든 이분조차 이건 거의 근접해 있고 위험한 건 맞는데 지금 당장 얘가 지금 경기 침체 오진 않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 코로나19 시절에 우리가 실업 수당을 청구할 때의 일반적인 숫자는 30만 건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도 그 30만 건은 훨씬 못 미친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때는 GDP가 전분기 대비 연속 2달 이상 마이너스 나올 때 얘가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지금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8이잖아요. 이걸 갖고 미국의 경기가 지금 침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금리와 이 주가 문제에 있어서 금리가 내려갈 때 경기 쪽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계속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아까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도 한번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체크 포인트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죠. 월요일 날입니다. 요번에 제조 PMI가 아주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나, 얘도 또 부담스럽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또 한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월요일 날 여기 요럴 때는 30의 5 이동평선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봐가면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역시 뭐 실업수당 청구에서 똑같이 목요일 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아까 150은 아래 내가면 지금 자기들도 수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현상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나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반대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 저희 내피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금리 도대체 이번에 내려가면 다음에 의미 있는 선은 어디지 그럴 때 얘는 다음은 5일선 하방 다음은 20일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그림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건데 주가는 항상 내려갈 때 그냥 안 빠집니다. 얘가 내려가더라도 역일자 중에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5일선 여기 내려왔어도 이번에는 20이 역연자가 아니면 얘가 역연자가 아니죠. 이때 우리가 지난번 예전에 썼던 표현이 뭐냐면 시시요. 우리에게는 아직 한 척이 남아있습니다 하잖아요. 다음엔 얘가 이게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내갈 때는 얘가 다시 하단에서는 저점 매매수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얘가 20이 역연자여도 60이 역연자가 아닐 때는 얘가 밑에 오히려 바닥점에서 우리가 둘줄 치면서 썼던 그 기억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응의 전략은 첫 번째 쫑과 신호인데요. 얘는 지금 60이 역연자 이렇게 내리 꽂고 있죠. 이렇게 밑으로 꽂고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시장을 보시면 이게 가다가 조그맣게 5가 이렇게 내려갈 땐 너 내려갈 땐 그냥 안 빠지지. 넌 여기서 한번 걸릴 거해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갈 때 드디어 얘가 역연자가 나왔죠. 그럼 이제 5는 끝난 겁니다. 근데 얘는 20이 역연자가 아니죠. 그럼 얘 20이 60과 대두주는 고기 어디 근처에서 얘는 다시 주가가 튕겨 올라갈 겁니다. 근데 튕겨 올라갈 때 이게 어디가 의미가 있냐를 체크하려면 얘랑 똑같습니다. 얘가 위에서 꺾을 때는 30분 봉에 20이 쌍봉을 줘야 되잖아요.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쌍바닥을 줘야 되죠. 근데 이놈이 이게 지금 내려와 있죠. 이렇게. 그럼 얘가 올라갈 때는 다음 주에 얘가 내려가다 올라가더라도 얘는 위에서는 여전히 매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는 못 가거든요. 최소한 얘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주던 이렇게 쌍바닥을 주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얘가 드디어 네가 드디어 20선이 위로 올라가는 한 척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반등은 최소한 미니멈 30에 20이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본격적인 반등이 시도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게 되기 전엔 얘는 올라갈 때 아직까지는 위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매매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이런 사항들은 좀 이따가 10시 반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